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직원이 회사 돈 614억 원을 빼돌린 초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국내 금융사에서 벌어진 직원 횡령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찰은 오늘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섰고 썰전 인터뷰에서는 끊이지 않는 금융권 횡령 사고와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정말 황당했습니다. 네, 회사 돈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 이어서 횡령에 가담한 동생까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긴급 체포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형이 이제 이번에 기업개선부에 있었던 차장이죠. 이제 계좌를 정리를 하고 하다가 역시 동생 쪽으로 많이 흘러난 정황을 파악을 했고요. 바로 이제 들어가서 모두 형제가 구속된 그런 상황이 됐고 네. 이제 앞으로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과연 지금 600억이 넘는 이 돈이 어떻게 또 어디로 갔을까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파생상품 투자해서 썼다, 뭐 뉴질랜드 호텔에서 썼다, 뭐 이야기들 나오고는 있지만 항상 이게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횡령을 하게 될 경우에 어디다 썼냐, 투자하다 날렸다. 근데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건과 함께 그 돈들의 어디 가 있는지도 함께 이번에 수사에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네, 오늘 2시에 이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직원 전 씨는 어쨌든 거의 남은 돈은 없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냥 한 번에 이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2012년부터 18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서 614억 원을 횡령했는데, 자, 사건 개요 좀 자세하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영화 같은 이야기,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2년부터 18년까지 세 번을 뺀 거고요. 큰 틀에서 밝혀진 건 2022년이니까 10년 만에 전모가 밝혀진 건데요. 사건의 시작은 2010년, 11년. 실은 대우 일렉트로닉스라고 이제 대우그룹이 부실해지면서 역시 이제 부실해졌고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었죠. 주 채권 은행이자 또 매각 주관사가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어쨌든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살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란의 엔텍합이라고 우리가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사겠다라고 해서 이제 둘이 딜이 잘 진행이 됐겠죠. 그리고선 먼저 이제 계약금을 당시에 578억을 이제 납부를 한 상황인데 이 M&A 과정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우리은행 측에서,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파악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너네가 어겼으니까 엔텍합이 계약금은 뭘 쓰고 이 딜은 끝이다라고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란의 엔텍합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 소송이 바로 이제 ISD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2015년, 16년, 17년 계속 소송이 진행되다가 결과적으로 이란의 엔텍합이 승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들이 떼었던 계약금 이란 입장에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돌려줬으면 되는데 2018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영화 같다는 건데 당시가 트럼프 대통령이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핵 개발했기 때문에 제재를 걸입니다. 맞아요. 경제 제재가 걸렸었죠. 그러니까 이란 쪽의 모든 금융이 동결이 된 상황이었었고 그때 실은 이 578억 이자가 붙었으니까 600억이 됐겠죠. 돌려줬어야 되는데 못 돌려준 상태가 됐고요. 2019년, 20년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이제 21년, 22년이 됐고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게 되면서 이 돈을 송금을 통해서 이란 측에다 줘야 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은 돈은 비어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이번에 기업부장 이 개선부의 A 차장이 먼저 자수 형태로 들어가게 됐던 이제 그런 상황이 큰 틀에서의 사건의 전모가 됩니다. 근데 자수하기 전에도 두 차례 그렇죠. 이거는 뭐 아니죠. 이미 송금했기 때문에 정말 자수할 의향이 있었는지도 좀 불명해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 횡령금이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이란 기업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맞아요. 이래서 문제가 더 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ISD는 결과적으로 이란의 엔텍합, 큰 틀에서 미아니 가문이라고 이제 최대 주주인데 누구랑 상대를 걸었느냐? 우리 국가에다, 우리 정부에다 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이제 큰 소송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급 주체는 우리 정부가 돼야 될 텐데 물론 우회적으로 이제 우리은행에 받아서 줘야 될 텐데 지금 돈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정부에서 먼저 나가든 국가 간의 신뢰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만에 하나 정말로 600억을 다 썼다면 이 형제가 이거는 뭐 국민 세금으로 마여줘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훨씬 더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놀랍다, 탄성을 자아내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맞아요. 직원이 600원 넘게 빼돌렸는데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10년 동안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 있죠? 저는 그 내막을 좀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차대조표라든가 감사의 행태로 봤을 때는 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일종의 모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건데 이제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기업개선부에 있는 우리은행의 A 차장이 실질적으로 이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M&A 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돈이 들어갔고 계약금을 받았고 이제 M&A 하다가 이란 측이 잘못했네 해서 계약금은 몰수야 이런 거 다 받죠. 그다음에 계좌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당시 578억이죠. 들어와 있는데 이 직원이 어떤 식을 했냐면 이 돈은 실은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좀 짜증나는 복잡합니다. 이걸 어떻게 둘 수도 없고요. 막 주석을 달아서 뭐 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선입금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게 되면 더 회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 보통 주석을 많이 달게 되는데 네. 이때 이 직원이 아이디어가 아닌 범죄의 하나의 틀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돈을 캠코에다가 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어차피 이제 이 돈은 뭐 우리 돈도 아니니까 줬다라고 해가지고 가상의 캠코 계좌를 만들고 그쪽에다 송금을 한 거예요. 근데 캠코 측은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 직원이 만든 가상의 계좌니까. 그래서 캠코 계좌에다 파킹을 했고 거기에서 돈을 빼가는 이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감사할 때도 안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게 실제로 딱 보다가 캠코로 안내한 다음에 어떤 뭐 당국 감사든 뭐 회계법인이든 그 캠코 측에 이 계좌 있냐 돈은 갔냐를 확인해 보면 실은 그때 뭐 2013년이든 14년이든 한번 잡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돈은 공식적으로는 캠코에 가 있는 가짜 계좌죠. 가 있는 게 됐고 그 돈을 이 형이 빼돌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이 범죄를 저지른 횡령한 직원 전모 씨겠지만 우리은행의 그런 내부 통제도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걸 막지 못했던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기업개선부였었고요. 직원, 특히 금융권에서는 계속해서 직원들을 순환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금융비리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 인력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죠. 그럼 새로 들어온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이 사건을 저질렀던 A씨 같은 경우에는 기업개선부에 꽤 오래 있었고 나갔다가도 다시 또 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었을 때도 이건 뭐 제 추론입니다만 전전긍긍했었겠죠. 후임 누군가가 와서 어디 갔나 하다가 이 이게 계좌가 뭐지? 이게 뭐지 해가지고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또 다시 들어와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실제로 이 어마어마한 돈의 횡령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은행의 전반적인 감사에 대한 부분들, 뭐 기강회의 이런 것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정부에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네. 11차례 감사하고도 횡령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감사 역량에도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저는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누누이 왜 금융감독원이 느닷없이 이런 것들을 꾸짖는 대상이 되는지가 좀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데요. 실은 금융감독원이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행사 또 금융권의 감독은 책임은 금감원이 있어야 되는데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감사에 또 투입이 됐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밝혀내지 못했었고 막상 이제 사고가 터지면 우리은행에 대한 처벌을 이제 금감원이 내려야 될 텐데 실은 금감원이 이런 것도 자기네가 나서서 한다는 것도 실제로는 글쎄요. 대중의 또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금감원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횡령된 돈이 정말 다 썼다면 결국엔 세금으로 메워져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공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네.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도 그랬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네. 주주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갈 것 같은데 한숨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올해 최근 한 1년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표를 좀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2,200억. 정말 이거는 혀를 내두르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음모론들도 많이 나왔었죠. 직원 한 명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상장사에서 2천억 넘는 횡령. 계양정기가 한 또 200억대가 있었고요. 그 외에 뭐 클리오, 우리은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꽤 오래 그 해당 업무를 숙지한 담당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전후좌우 모든 맥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빼돌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능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이참에 늘 말씀드리지만
바꿔줘야 돼요. 이런 업무들은 이 큰 돈 만지는 데는 3년마다 늘 직원들을 교체를 해서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또 어느 정도의 뭐 금융사라든가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또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라고 해서 뭐 전문성 때문에 이렇게 오래 남아 있게 되는데 또 항상 그러다가 이런 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방금 말하신 바꿔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업무라든지 이런 걸 좀 순환을 그렇죠. 이루어서 네.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금융권 횡령 범죄가 사실 최근에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사실 네. 우리은행이 터졌지만 다른 금융권이라든지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좀 근본적으로 가장 큰 근본은 대책이. 저는 역시 우리나라의 이제 회계법인들 이 감사 문화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아마 안진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상당한 책임을 좀 묻는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회계법인의 구조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회계법인은 자신들이 회계 감사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받는 주체가 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역설을 극복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뭐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가 부적절이라든가 좀 명확하고 날카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기서 늘 자유롭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회계법인은 회계 감사가 본인들의 책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엄중한 처벌의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 회계법인들의 감사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덧붙여서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제 온라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실물이 없는 채로 숫자 하나로 조작이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관련 얘기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